네, 안녕하세요. 호모 엔지니어 도입입니다. 2023년 11월 2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 스마트 위클리 탑 스토리는 바다로 가는 건설사들입니다. 예, 탄소 문제 때문에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에 전 세계 국가들이 매진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풍력 발전 얘기입니다. 해상 풍력이죠. 실제로 이 해상 풍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옵쇼 구조물, 그러니까 그 해양 구조물이죠.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중공업사들, 그러니까 배 만들고 뭐 그랬던 중공업사들이 한방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그 바다에 만드는 구조물을 배 만드는 데서 하기 쉽지 않죠. 배는 자기 그 도크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진수시키면 끝나는데, 이 해양 구조물들은 실제로는 뭐 항만 과 오히려 가까운 거죠. 항만공사 같은 것과. 그래서 건설사들이 뭐 인허가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그동안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주택이나 뭐 토목 쪽 일이 많아서 이쪽에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의 그 최종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유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고정식은 깊은 곳에 만들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갈 수 있겠죠. 뭐 기술이 당연히 부유식으로 가면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뭐 육상 풍력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뭐 포스코 ENC, 대우건설, 아까 또 어디 나왔죠? SK 에코플랜트,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사실상 뭐 특히 토목 쪽은 점점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일거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 진출을 꽤 하고 있는 거죠. 건설사도 그렇고, 뭐 설계사도 그렇고. 자, 다음은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 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KSC 2023 컨벤션 우수 논문 수상자가 발표됐고, 그 다음에 2023년 11월로 학회지가 발행이 됐습니다. 학회지는 항상 첫날, 월 첫날 발행이 되는데, 요거 이북 요거 누르면 이북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번 주는 특집 기사가 EMP 차폐 콘크리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고정형 EMP 방호 시설 구축. EMP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차폐 콘크리트. EMP가 뭐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죠. 특이하게 그런 또 특집 기사가 나왔네요. 네, 한 번씩 학회지 보시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입니다. 종이로 만든 X자형 물체가 혼자 비행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기 쿼드콥터, 영국 대학에서 개발했는데 무게가 24.5kg이네요. 24.5kg. 기사에서 보면 뭐 배낭 하나 정도 무게다. 그런데 상당히 크네요, 그죠? 사람 키에 비해서 뭐한 5m 이상 되겠는데, 그죠?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6.4m네요. 길이가 6.4m에 길이는 이제 마을버스 길이와 거의 비슷하고, 무게는 가벼운데 재료가 재료를 폼보드를 사용했다. 스티로폼 표면에 종이가 덮여 있는 걸 보네요. 이게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영국 법제도에 따르면 무인기는 무게가 25kg 이상일 때부터 각종 규제 대상이 된대요. 무게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덩치를 이제 줄이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당연히 가볍게 만들어야, 그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공중에 뜨려면은 자기 무게도 어차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자기 동체를 띄우는 데도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가벼울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느 무인기와 다르지 않다. 50V짜리 전압을 뿜는 배터리가 탑재돼 각 회전 날개에 장착된 모터 4개 돌리고 향후 화물을 운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게를 줄이는 것도 기술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재료 싸움일 수 있겠죠, 무게 줄이는 거는. 뭐 어느 분야에서나 뭐 재료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두 번째, 재앙적 기후변화 임박, 지구 온도 1.5도 상승 6년도 안 남았다. 아, 이게 뭐 점점 가속이 붙고 있죠. 사실상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 뭐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1.5도 상승이 어디 기준이냐? 이게 1800년대 대비죠. 1.5도 상승했을 때 인류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뭐 그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고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학자들이 2029년 초에 이 상태가 될 것이다. 2021년에 UN IPCC에서 전망한 것보다 3년이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류가 뭐 AI의 등장, 이런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게 모두 다 기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죠.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둘 다 AI도 마찬가지고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은 차오르는 지하수보다 쓰는 지하수가 많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다. 이런 기사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JTBC인가요? 거기서 연속 보도를 했었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매체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지구에서, 전 지구적인 얘기예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지하 저수지 역할을 하는 대수층은 20억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데 그 취수량의 70%는 농업에 사용된다. 그런데 주요 대수층 37개 중 21개는 물 퍼가는 양을 다시 차오르는, 그러니까 퍼가는 양이 차오르는 물보다 많다. 그래서 물이 고갈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대수층이 다시 차오르는데 수천 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퍼내서 쓰면은 이게 뭐 지하수라는 게 당연히 뭐 지하에서 생기는 건 아니죠. 지구 표면에서 이제 흡수돼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천천히 들어가겠죠. 뭐 파이프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나왔지만 특히 사막 같은 데는, 그죠? 미국 서부 지역은 상당히 사막 지역이 많죠. 그런 데서는 지하수를 많이 퍼서 쓰는데,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오네요. 1970년대 세계 최대 대수층을 이용해 사막에서 작물을 키웠다. 야, 근데 1990년대 중반에 세계 6위 밀 수출국이 됐대요. 사막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밀 수확을 멈췄다. 지하수가 과잉 추출되면서 대수층 80% 이상이 고갈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억 인구의 공장지대인 인도도 마찬가지네요. 인도도 우물 78%가 과잉 개발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 우물을 파주고, 왜냐하면 위쪽에 개발이 안 돼서 뭐 하수시설, 정수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 그런 활동도 하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이제 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 올해 건설 수주 작년보다 21.2% 급감, 181조 원. 뭐 어떻게 보면 주택의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 다음에 토목 쪽도 마찬가지로 2022년 예산보다 2023년 예산이 줄었었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택 경기, 그 다음에 토목 쪽은 뭐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줄어든 것들이 영향이 나타나서 지난해 229.6조 원보다 21%가 줄어서 1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20%면 엄청난 거죠, 그죠? 내년에는 이제 뭐 총선 효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돼서 192.6조 원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금리 원자재 가격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에 건설 업계가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또 중동 관련한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죠.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공사장이 들어간다. 60세 이상 근로자 21% 사상 최고. 21%밖에 안 넘나요? 저는 뭐 한 4, 50% 넘는 거 아닌가? 60세 이상. 예. 청년들 건설업 이탈 갈수록 심화. 이게 진짜 외국인들 빼고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건설업은 계속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왔고,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싸게 일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싸게 인건비가 더 싸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인과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 인건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 인건비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진입을 안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령에 한국인 근로자만 남았다. 한국인은 노령 근로자만 남은 거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뭐 한국인 근로자만큼 일을 잘 할 수 없는 시스템이겠죠. 왜냐하면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잖아요. 외국인 90%가 불법. 아, 그래요? 이렇게 높은가? 불법으로 이렇게 체류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나요? 건설 근로자의 국내 외국인 건설 근로자 90.7%라는 32만. 진짜 그런가요? 아,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현재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 E9 비자만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건설업 E9 비자 쿼터는 해마다 2천에서 3,000명에 그친다. 불법 체류자 없이는 현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경험이 많고 숙련도도 높아 불법 체류자 선호한다. 그죠? 4년 10개월이 법적인 한계인데 불법으로 더 체류하면서 더 숙련이 됐다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자, 그래서 뭐 로봇화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설 현장의 로봇화의 최종 인류가 하는 로봇화 중에 아마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아마 가장 어렵죠. 공장은 정해진 데서 하는 거고, 그죠? 건설은 계속해서 현장이 바뀌잖아요.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미 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착수. 사전 타당성 조사는 예타 전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해야지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냐면 구미시가 한다는 얘기죠. 구미시가 신공항 예정지인 군위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기본 구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운판다고 구미시가 이거를 해서 아마 예타를 나중에 신청을 하겠죠. 그죠? 이와 함께 내년 중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보니까 구미 군위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이제 군위죠. 하고 여기가 이제 북구미 아이치네요.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려고 구미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1심 전원 유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다행히 무너진 시간이 유치원생들이 하나도 없는 때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결국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요 유치원 밑에 경사면이 있었는데 거기를 소일 레일링 공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붕괴된 거죠.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단순히 사면만 붕괴된 게 아니라 그 사면 위에 있었던 이 상도 유치원이 이렇게 기역자로 꽉 있는 건물이었었는데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다세대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그 다음에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B씨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여기는 이제 진짜 실형이고 여기는 집행유예를 받은 거네요.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4곳과 임직원 4명에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제일 큰 벌을 받은 사람이 이 감리단장이에요. 그죠? 감리단장. 그 다음에 시공사 하도급은 벌금형.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공사보다 감리단장이 더 많은 처벌을 받았네요. 자,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시흙막인데 소일 레일링 공법이었어요. 그 당시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았다. 소일 레일링 공사를 하고 이제 그게 아마 인발 시험 이런 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고 이전에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도 유치원 2018년 벌써 5년이 됐네요. 밤 11시였기 때문에 인명피해 없었다. 참 다행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문화재 1호 대전육교 고속도로 문화재 1호 대전육교 아치의 아름다움 살린 명품 관광지 자원으로 개발된다. 자, 참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설계하면서 교량 관광자원화 뭐 연구과제도 해보고 실제로 뭐 터키하면서 어떻게 관광자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기 했었는데 사실상 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 근처에 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읽어보면 이 공간 디자인 영역을 이제 추진한다. 대전육교 이런 일원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 근처를 통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구경하러 여기를 일부러 올까 멀리서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입니다. 교량 낙하 원인은 내부 응력 잔존인데 요거는 뭐 교량이 떨어지는 사고였어요. 낙교. 교량 그 걷어가 낙하했는데 그 원인이 내부 응력이 잔존하고 있었다. 번역을 해보면 뭐 그림만 보죠. 뭐, 그죠? 번역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 한국어. 2023년 7월에 여름에 떨어졌네요. 아마 공사 현장에서 이제 시공하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스틸박스 걷어 같죠? 형상이 스틸박스 걷어가 떨어졌네요. 이게 한 경관짜리 교량이었나 본데요. 뭐 철도교는 한 경관짜리들이 있는데 도로교는 웬만해서는 한 경관짜리가 없는데요, 그죠? 낙교를 한다는 얘기는 뭐 한 경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밀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떨어졌나 보네요. 이렇게 뭐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빔 어디 이게 얹혀져 있는데 아마 하중이 이렇게 편집을 받고 이래서 이게 이제 세팅빔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두 번째 폴란드 이어 불가리아 접수한 미 웨스팅하우스 유럽 원전 시장 발도장. 뭐 한국하고 그 경쟁 관계가 돼 있고 아마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소송도 했었죠. 소송? 이거죠. K원전 미 업체 소송 한숨 돌리니 이번엔 자금배달. 아무튼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한국원전이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폴란드 최초의 신규 원전 사업에 이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 8호기 건설 사업에도 본궤도에 올랐다. 사전 준비 작업을 승인했다. 그래서 원전 소주는 결국 국력 싸움이다. 뭐 원전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국가 간 경쟁이다 이런 주장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인데 첫 번째 페더레이션 케이블 스테이드 스윙 브릿지. 이제 회전하는 최초의 회전교량 선개교 선개교라고 해.
번역을 했네요. 2027년에 이제 완공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ENRG는 저는 이제 한번 읽어서 그런데 이게 몇 개를 더 돈을 내야 되나 봐요. 아무튼 그림이 안 보이네요. 아마 처음부터 속하시면 요거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아마 여기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게 여기 이제 배가 지나갈 때 얘가 이렇게 싹 회전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최신 소식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있다는 얘기고요. 신기술협회에서, 그 다음에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심의위원 공개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수문조사 심포지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핫클립입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하는데, 대한민국 why 해상풍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요거 그 과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10월 31일 날 했던 행사네요. 그래서 여기 한국 에너지 기후 변화 학회, 그 다음에 한국 신재생 에너지 학회, 토목학회도 이제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풍력 에너지 학회 등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4시간 52분, 거의 5시간에 가까운 행사 전체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 해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한 거냐면 대회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이제 뭐 건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양평 이천고속도로 109 현장에서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이제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던 서스펜션 현대 현수교 그 장비들, 해상교량이나 이런 거는 뭐 장비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 현수교를 시공하는 장비들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포장 제목을 보면 이제 그 아스팔트 이제 브릿지 앤 아스팔트 로드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컨스트럭션 장비, 이제 포장 장비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자 따봤자 쓸모없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설비 국가기술 자격증 반납.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을 자꾸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거기서 이상하게 새로운 그 토목 관련해서 새로운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 무슨 NCS로 해갖고 뭐래더라, 인력학습 병행 자격인가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자꾸 자기는 그게 자기 사업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그 산업인력공단이 이걸 저는 남발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 신재생 설비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공학 아닌가요?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전기 관련 자격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또 세분화해가지고 자꾸 나누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은가 봐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인데, 출렁다리나 이런 그 전망 데크라거나 이런 데서 상당히 높은 데에 있는 거죠. 소금산 출렁다리 개통 이후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보면은 스카이워커에서 추락하고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이게 아마 그런 사고들이 있어갖고 막아놨나 봐요, 진입금지.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가서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투신하는 사람 어떻게 막죠? 그래서 여기 안전조치를 잘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겠죠, 사실상. 너무 그 안전조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넘어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m 높이 제한 무시하고, 이거 천장에 있던 시설들이 줄줄이 다 파손이 됐는데
서울 신월여의 지하차도. 이건 예전에 이제 제물포 터널인가요? 아무튼 여기도 그 소형차 전용 민자 지하도로죠. 3m 넘는 트럭이 진입해갖고 했다. 또 뭐 그냥 차만 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화물들이 떨어져갖고 난리가 났나 보네요. 이렇게 지하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그 터널 형태가 아니라, 그죠? 이건 개착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터널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위가 높은 건데, 이런 개착 구조물들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미국이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성 문제로 목표 절반 달성에 그칠 것 같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가 없으면 이런 거는 진짜 그 사업성이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이 정부에다가 그 전기요금을 더 올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첨단 고속도로 성큼, 안전 편의 둘 다 잡겠다. 스마트 인프라, 뭐 이런 요즘에 이런 스마트 톨링 시스템 있죠. 그냥 여기서 다 찍어갖고 그냥 번호 인식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현재 하이패스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어떤 차를 특정하는 건데, 얘는 그냥 번호 인식. 그러니까 속도를 안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냥 달려가면은 다 찍어서. 아무튼 뭐 저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고속도로에 적용하겠다. 첨단 고속도로. 결국 뭐 이게 사람 줄이고 그 프로그램 로봇 뭐 이런 거 늘리겠다는 뜻이겠죠. 여기 드론도 나와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내수시황 부진한데 폭증한 중국산 열연 2배 이상 들었다. 철강금속 신문이다 보니까 이제 철강 업계를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9월 누계 수입량 100만 톤 넘었다. 2020년 대비 60만 톤 이상 증가했다. 값이 저렴한 중국산 유입량 증가로 내수 시장 악영향. 사실상 이게 우리도 철강 쪽을 미국한테 무슨 관세 엄청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하는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덤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었는데 덤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가 싸니까 저개발 국가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보호 관세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철강 업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감리, 이제 건축이죠. 건축 시공기술사가 맡아야. 건축 시공기술사들이 이제 감리는 건축 시공기술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사가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감리는 건축 시공기술사가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건축사와 기술사의 싸움인 거죠. 사실상 이 문제는 건축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회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건축사는 사실상 아키텍트 그래갖고 예술가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기술사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뭐 건축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건축사 한 분이 뭐 그런 얘기가 오케스트라야 뭐 지휘자, 그죠? 근데 지금은 지휘자이면서 연주도 잘한다. 그러면서 피아노도 연주하고 뭐 약간 그런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저것 다 자기가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법적 지위가 건축사한테 뭐 상당히 있는 거죠. 건축사협회라는 막강한 이권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예타의 예비타당성, 예타가 통과돼야지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예타 대상 6개 사업을 선정하고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 다 도로네요, 그죠? 도로, 철도, 도로. 그다음에 한강 하류 6차 급수 체계 조정 사업, 그다음에 통계 정보 플랫폼 및 원 포털 구축. 뭐 요거는 이제 뭐 IT 쪽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한 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정원 만드는 것도 예타를 받는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1월 2일자 주간 토목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